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 보험 수령인이 왜 저 여자 이름이야? 큰아들 상우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서류를 내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 위에는 분명하게 수익자 최불레라고 적혀 있었다. 형,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이름이 있어야 정상이지 간병인이 무슨. 둘째 딸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막내 아들 진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간병인을 노려보았다. 이봐요, 최 간병인.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꼬신 거야? 평생 우리가 키운 집인데 어떻게 남이 다 가져가? 간병인 최불레는 깊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굽은 어깨와 굳은 손, 오래 간병해온 사람만이 가진 묵직한 피로가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 향기에 휩싸였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분노와 탐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있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친척 하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근데 말이야, 돌아가신 김노인 곁에는 늘 그 간병인만 있었잖아. 자식들이 언제 와서 밥 한 번 해줬나, 약 한 번 챙겨줬나. 자식들은 그 말에 잠시 굳었지만 곧바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더 크게 언성을 높였다. 그래도 그렇지, 남은 건 우리 몫이야. 우리 피잖아.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는지 의심스럽네. 혹시 치매 증상 있었던 거 아냐? 이건 소송감이야. 변호사 불러야 돼. 장례식장은 고인의 너클 기리는 곳이 아니라 순식간에 유산 다툼의 전장이 되어버렸다. 국화꽃 앞에서 오가는 대사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칼날처럼 서로의 가슴을 찔러댔다. 그러나 그날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 불과 몇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다른 풍경이 있었다. 아버지 김노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칼이 햇볕에 반짝였고 잔뜩 마른 두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가끔 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실 맞은편 창으로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어린 아이들이 병원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어르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간병인 최불레가 들어와 부드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냐? 어제도 밤새 못 주무셨잖아요. 자식들이 병문안은 오셨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왔으면 내가 이렇게 허전하겠나.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평생을 일만 하다 보니 정작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저라도 있으니까요, 어르신. 식사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잠도 깨워드리잖아요. 김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간병인을 바라봤다. 그래, 불렛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혼자 쓸쓸히 갔을 거야. 내 자식들이 아니라 당신이 내 가족이네.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적더니 비밀스레 서랍 깊숙이 서류를 넣었다. 그 서류가 바로 보험 수령인을 변경하는 문서였다. 아버지, 또 안 드셨어요? 둘째 딸 미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밥그릇은 여전히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국은 이미 식어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다. 아버지 김노인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쁘다고 오지도 않다가 오늘은 무슨 일로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아이 학원비 때문에 혹시 조금만. 말끝을 흐리자 아버지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다. 왔다 하면 돈 얘기구나. 그래, 내가 나를 찾아올 때는 항상 사정 얘기뿐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 그냥 얼굴도 뵐 겸. 됐어. 너도 바쁠 텐데 가봐라. 그 순간 간병인 최불레가 들어왔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차분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거라도 조금 드셔보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김노인은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숟가락을 들어 입에 조금 떠넣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자기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간병인의 말에는 순순히 따르는 듯한 장면이 씁쓸했다. 며칠 후 큰아들 상훈이 병실에 찾아왔다. 그는 바쁜 사업 탓에 늘 늦게야 얼굴을 비쳤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부터 귀에 대고 있었다. 예. 계약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합시다. 아,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던지고는 간병인에게 눈짓을 했다. 저기, 아버지 상태 좀 괜찮으신가요? 예, 오늘은 열도 없으시고 식사도 조금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미팅이 있어서. 상우는 병실에 들어온 지 5분도 채 안 되어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허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 애비 노릇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 저렇게 바쁘게만 사는 놈들 내가 늙으니 결국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어르신, 너무 섭섭해 마세요. 자식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쁜 거죠. 그래도 저는 늘 곁에 있잖아요. 그래, 블렛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거야. 시간은 흘러 막내 아들 진수도 가끔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술에 절어 있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입에 달고 다녔다. 아버지, 저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빚만 갚으면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너까지 너마저도 내 곁에 돈 얘기만 하고 가는구나. 그럴 때마다 간병인 최불레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약을 챙기고 시트를 갈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김노인의 눈빛은 점점 굳어져 갔지만 동시에 불레를 향한 신뢰와 의지로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밤이 되면 병실 창밖으로 불빛이 깜빡였고 어두운 병원 복도엔 환자들의 신음소리만 메아리쳤다. 자식들은 바쁘거나 무심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늘 곁에 있는 건 한 사람 최불레였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 결국 내 곁엔 피부치가 아닌 낯선 이뿐이구나. 김노인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랍 속에 감춰둔 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서명란 위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도대체 아버지 곁에 몇 번이나 와본 거냐? 장례식장에서 큰아들 상훈이 동생 진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이야말로 뭐 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찾아온 건 몇 번이나 돼? 맨날 핑계대고 사업이 바쁘다, 계약이 있다 하면서. 둘째 딸 미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울먹였다. 그만해, 제발.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러고 있니? 아버지 영정 앞에서까지 싸울 거야? 그러나 이미 서로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터져나오고 있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곁눈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집안도 결국 돈 때문에 저러네. 효도는 간병인이 다 하고 자식들은 저 모양이지 뭐. 상우는 부끄러움과 분노에 동시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다. 보험금, 그 돈이 왜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날 밤 상우는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의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힘겹게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바쁘다는 건 안다. 하지만 가끔은 그냥 와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었느냐. 아버지, 제가 지금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사업 키워야죠. 그래야 제가 더 든든하게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이 결국 내가 말하는 도와주는 거냐? 나는 돈보다 사람이 그리웠다. 상우는 그 말이 불편해서 얼버무리듯 대답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었다. 그때 그의 핸드폰엔 또 다른 거래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채 떠났다. 둘째 딸 미영 역시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병원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좀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랑 카드값이 밀려서.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는 게 힘든 건 알지만 나는 이제 돈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내 아버지다. 은행이 아니야. 미영은 그때 억울하다며 울먹였고 결국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었다. 막내 진수는 술에 취해 들어와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진짜 이번만 살려주시면 빚만 갚고 새로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이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간병인 최불례가 그 자리를 수습하며 진수를 밖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아버지는 불례에게 중얼거렸다. 내 자식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내 피는 섞였지만 내 곁에 남은 건 결국 당신이구나.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현재. 자식들의 눈빛엔 원망과 후회가 교차했다.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곁에 있어줬더라면. 내가 돈 얘기만 안 꺼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 사이 최불례는 검은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조용히 영정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합장되어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은 조문객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저 여자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은 피부치가 아닌 바로 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아버지가 점점 변했어. 큰아들 상훈이 낮게 중얼거리자 막내 진수가 거칠게 맞받았다. 형,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여자가 없었으면 아버지 혼자 돌아가셨을 거야. 우리 중 누가 매일 옆에 있었는데? 형, 나? 아니잖아. 둘째 딸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의 말다툼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간병인 최불례와 아버지가 나눈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녁 무렵 병실 창문 너머로 주황빛 노을이 내려앉을 때마다 최불례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죽으로 준비했는데 반찬은 김치 조금 곁들였어요. 불례 씨 손맛은 참 묘하다. 그냥 평범한 죽인데도 왜 이렇게 맛이 나지? 제가 집에서도 늘 이렇게 먹어요. 어르신 많이 드셔야죠. 그래야 오래 사시죠. 아버지 김노인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며 미소 지었다. 내 자식들은 바쁘다면서 얼굴도 안 비추는데 당신은 날 위해 이렇게 밤낮으로 뛰니 내가 참 복이 많은 건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그냥 제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은 저한테 고맙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병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정이 싹 텄다. 아버지는 점점 불례에게 삶의 의지를 얻었고 불례는 마치 친부모를 돌보듯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며느리들이나 자식들이 가끔 들릴 때마다 상황은 달랐다. 아버님,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야죠. 큰 며느리가 가져온 것은 값비싼 보약이었지만 아버지는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다. 약은 너무 쓰고 마음은 너무 멀었다. 됐네. 나는 불례 씨가 끓여주는 죽이면 충분하다. 그 말에 큰 며느리는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고 뒤에서 다른 며느리와 수군거렸다. 역시 저 여자가 아버님을 장악했어. 그러니까 보험도 다 저 여자로 바꾼 거지. 분명 수작이야.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뒤 복도에서 자식들이 모여 불례를 몰아세웠다.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인 거예요? 돈 다 자기 앞으로 돌리게 하려고 꼬드긴 거 아니냐고. 불례는 당황했지만 담담히 말했다. 저는 그런 일 할 줄도 모르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원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가 왜 낯선 여자를 더 믿겠냐고. 자식들의 고함은 병원 복도를 울렸지만 간병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님 곁에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외로움이었어요. 그 마음을 받아준 건 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그리워한 아버님 자신이었죠. 그 말에 자식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곧 다시 분노로 치달았다. 그들의 귀에는 고인의 진심보다는 돈 두 글자만 크게 메아리 쳤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김노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노을이 스며드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는 너무 멀고 낯선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병원 영수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일하며 모은 작은 저축과 함께 두툼한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다. 간병인 최불레가 들어와 의자를 끌어다 놓고 그의 곁에 앉았다. 어르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이에요. 괜찮네.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허전하구나. 자식분들이 오셨나요? 아니, 다들 바쁘다지. 올 필요 없다고 병원비만 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았다. 불레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저는 그냥 제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김노인은 잠시 손을 꼭 잡았다 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낯선 이 손에 기대야 할 줄은 몰랐네. 그런데 이상하지. 내 자식들의 손보다 당신 손이 더 따뜻하구나.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병실에서 가방을 열었다. 가죽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며 낡은 서류처리 모습을 드러냈다. 보험 계약 변경 신청서.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겠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은 오히려 담담했다. 돈이란 건 결국 흘러가는 물 같은 거야. 하지만 내 곁에 있어 준 사람에게 흘러가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는 힘겹게 수령인 칸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최불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쓸 때 손이 덜덜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불례에게 웃으며 말했다. 불례 씨, 고맙네. 자네 덕에 하루하루가 덜 쓸쓸하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오늘 아침도 꼭 드셔야 해요. 제가 밥 차려올게요. 김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자식들아, 부디 원망하지 마라. 내가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준 정이다. 그의 결심은 그렇게 굳어졌다. 한 장의 서류가 그의 삶을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분명히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었잖아. 근데 왜 수령인 칸에 저 여자가 찍혀 있냐고. 큰아들 상훈이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병원 접수처 옆 작은 방 안 자식 셋은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었다. 둘째 딸 미영이 서류를 뺏어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이상해. 아버지가 스스로 이렇게 하셨을 리 없어. 분명 누가 옆에서 꼬드긴 거야. 막내 진수는 술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말했다. 형, 누나. 우리 솔직히 알잖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누굴 더 믿었는지. 우리 아니잖아.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무겁던 정적을 깨트린 건 상훈의 날 선말이었다. 너 지금 우리 잘못이라는 거냐? 내가 아버지한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형이 한 건 뭐가 있는데? 두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미영은 고개를 감싸주며 흐느꼈다. 제발 그만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만 하니. 그 순간 간병인 최불레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상복 차림에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라면 더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상훈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럼 누가 원해서 됐다는 거야? 어르신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이제 내 곁에 있는 건 너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명하셨습니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에 동요가 스쳤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더 컸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족을 두고 남을 택할 리가 없어. 저는 그냥 곁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자식들의 가슴 속엔 불안이 더욱 크게 피어올랐다. 정말 아버지가 스스로 바꾼 걸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 그러나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지난 세월 외면과 무관심, 핑계와 회피 모든 게 죄처럼 돌아올 터였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볼 거야. 아무리 아버지가 바꿨다 해도 이건 부당한 거야. 맞아,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방을 나서는 순간 셋 모두의 눈에는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뭐야, 아버지 글씨잖아. 둘째 딸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공책을 펼쳤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묻혀있던 노트였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큰아들 상훈이 가까이 다가와 빼앗듯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오늘도 불레 씨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내 자식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지만 내 곁에 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상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둘째는 또 돈 얘기를 했다. 나는 은행이 아니다. 막내는 술 냄새를 풍기며 와서 손을 내밀었다. 그 애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건 알지만 왜 나를 만날 때마다 돈만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인데. 막내 진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아버지 답답한 심정 적은 거지. 그렇다고 남을 가족보다 더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미영이 흐느꼈다. 여기 봐. 분명히 쓰셨잖아. 내 곁에 남은 건 피가 아닌 정이었다. 마지막 선택은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순간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세 남매의 눈빛 속에 후회와 부정이 뒤섞여 번졌다. 그때 간병인 최불레가 조심스레 문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정리하다가 이건 꼭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상훈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바꾸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서류에 손도 댄 적 없어요. 오히려 말렸습니다. 가족분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하지만 어르신은 끝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늙으니 곁에 있는 건 이 사람뿐이구나라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피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영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한 게 있니? 결국 남이 다 해드렸네. 우리가 자식 맞아? 상우는 굳은 얼굴로 노트를 덮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인정 못해.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건 인정 못한다. 자식들의 고집과 부정, 그리고 눈앞의 진실 사이에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다. 그러나 노트에 적힌 글귀는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흔적은 그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변호사님, 이건 명백히 부당한 겁니다. 큰아들 상훈이 탁자를 쾅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사무실 안은 정적에 잠겼고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히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겼다. 김 노인께서 직접 서명하신 게 맞습니다. 필체도 동일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간병인 최불래 씨가 정당한 수익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왜? 자식 두고 왜 남한테? 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둘째 딸 미영이 간신히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혹시 치매 증상이나 정신적으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의무 기록을 확인했지만 당시 김 노인께서는 정신적으로 명료하셨습니다. 주치의도 확인해 주셨고요. 막내 진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단 거네. 그때 문이 열리며 간병인 최불래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를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르신의 뜻이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께 맡긴 편지예요. 아마 자식분들께 전하라고 남기신 것 같아요. 상훈이 벌떡 일어나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 곁에 있어준 건 돈도 핏줄도 아닌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사람이었다. 내 선택을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외면한 시간 누군가는 나를 안아주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미영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진수는 두 주먹을 쥔 채 눈물을 삼켰다. 상우는 얼굴을 굳힌 채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래도 난 인정 못해.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상속과 관련된 다툼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뜻이 너무 분명해서 법정에서도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자식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불레는 그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며 중얼거렸다. 어르신이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에구, 결국 보험은 다 그 간병인한테 갔다지. 장례식이 끝난 뒤 마을 어귀 슈퍼 앞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뭐 했대? 곁에 있어준 건 남이라잖아. 돈 줄 땐 자식 찾고 아플 땐 남 찾는 게 요즘 세상인가 봐. 그 말이 귓가에 들어올 때마다 둘째 딸 미영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뒷말은 계속 따라붙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 말도 옛말이지 뭐. 결국 효도는 낯선 사람이 다 했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오빠 상훈에게 소리쳤다. 사람들이 다 우리 욕하고 있어. 다들 우리가 아버지 버렸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상훈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창밖만 바라봤다.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잊혀져? 형은 이렇게 무시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막내 진수는 술잔을 들이키며 말을 보탰다. 다 우리 잘못이야. 아버지 옆에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간병인만 옆에서 밥 챙겨드리고 말벗되드리고 우리가 해드린 게 뭐 있냐. 닥쳐. 내가 무슨 말을 해. 넌 늘 빚 갚아달라고 손만 벌렸잖아. 상훈의 고함에 진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자식 셋은 각자 다른 방에 흩어져 앉아 있었다. 상훈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그날 아버지 손 한번 잡아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미영은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다 흐느꼈다. 돈이 급하다고 아버지한테 그 말만 했던 내가 어떻게 효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진수는 술병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전부 제 탓 같아요.
밖에서는 아직도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피부치보다 나은 게 정이라니까. 자식이 뭔 소용이야. 그 소리는 세 남매의 가슴을 돌덩이처럼 눌러왔다. 우린 끝까지 피부친데 어떻게 아버지가 마지막 선택을 우리 대신 남에게 맡기실 수 있냐. 상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탁자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장례식 봉투와 보험 서류가 널브러져 있었다. 막내 진수는 술에 절은 얼굴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형, 이제 그만 좀 해. 인정하자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실망하셨던 거잖아. 나도 알아. 늘 술 취해서 빚 얘기만 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자식이냐. 닥쳐. 너 때문에 아버지가 더 힘드셨을 거야. 상훈이 소리치며 진수를 노려봤다. 그러자 둘째 딸 미영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그만 좀 해. 제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물어뜯어야 돼? 우리 욕하는 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야. 우리끼리라도 버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상우는 미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야말로 똑같아. 아버지 병실에 와서는 맨날 돈 얘기뿐이었잖아. 내가 자식이야, 빚쟁이야? 미영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맞아,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형은 뭐가 달라? 아버지가 마지막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여드린 적 있냐고. 세 남매는 서로의 잘못을 쏟아내며 마치 서로를 향한 고발장이 되어버린 듯한 말들을 던졌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불만과 죄책감이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매개로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한참 동안 고성이 오가다가 진수가 머리를 감싸준 채 중얼거렸다. 이제 다 소용없어. 아버지 없는데 우리가 뭘 따진다고 뭐가 달라져. 남들 앞에서 욕만 먹고 우리끼리 등만 돌리고.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렸고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검은 상복 차림의 간병인 최불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국화꽃 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다. 어르신 묘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상우는 차갑게 말했다. 우린 갈 생각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진수 역시 힘없이 뒤따라 나섰다. 언덕 위 작은 묘소에 도착하자 불레는 조심스레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웃으시고 계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흙 위에 떨어졌다.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아버지가 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전부 다 제 잘못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멀찍이 서 있던 상우는 끝내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묘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며 그의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 난 아직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를 외롭게 했다는 거. 세 남매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후회와 부끄러움만 남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은 한 여인, 간병인 최불레만이 고인의 진정한 곁을 지켰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몇 달이 흘렀다. 여름이 지나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무렵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큰아들 상우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거래처마다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그는 홀로 사무실에서 늦은 밤 술에 기대어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내가 바쁘다 하는 건 안다. 하지만 가끔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었느냐. 그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상우는 끝내 아버지 묘소를 찾지 못했다. 차마 그곳에 서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딸 미영은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며 빠듯한 살림을 꾸려갔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설 때면 뒷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 했다.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읽으며 흐느꼈다. 나는 은행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이제는 돈 얘기를 입에 올렸던 지난날의 자신을 끝없이 원망했다. 막내 진수는 술을 끊으려 애썼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고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까지 나서며 삶을 버텼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바람뿐이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그 사이 간병인 최불레는 조용히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의 일부를 지역 노인회와 병원에 기부했다. 남은 돈은 자신과 가족의 삶에 보탰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어르신,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걸 주시다니. 그녀는 종종 아버지 묘소에 들러 국화를 놓고 속삭였다.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기억이에요. 그게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세 남매의 귓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울려 퍼졌다. 핏줄을 저버린 게 아니라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마음을 맡긴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뜻이었다. 부모에게 진짜 필요한 건 거창한 물질적 효도나 큰 재산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 옆에 앉아 손 한 번 잡아주는 따뜻한 정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결국 김노인이 마지막에 선택한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지요. 우리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는 핑계로 부모님 곁을 멀리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혹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외롭게 TV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돈이나 선물보다 더 필요한 건 바로 당신의 짧은 방문, 따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이 부모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자책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이라도 마음을 담아 연락드리고 작은 정성이라도 전한다면 부모님은 분명 그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후회와 눈물이 아닌 추억과 감사로 그리움을 바꾸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와 더 진솔한 사연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자식, 형제와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함께 공감하고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